안녕하세요. 5천원 강사입니다. 자, 2022년 4월 2일 날 관세 19급 관세법 개론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총평에 대해서는 4월 2일 날 제가 촬영을 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총평에 대해서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간단하게 관세법 개론 1번부터 20번까지 간단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관세 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1번 지문은 관세법 11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납부고지서 송달 방법에 대해서 1번 지문으로 해놨죠.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지문 2번의 경우는 11조 2항하고 3항에 규정된 내용이죠. 즉 납부고지서를 송달을 하려고 하는데 납세임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가 모두 불명인 경우 고지서 송달을 할 수 없죠. 그 경우는 해당 세관 게시판이라든가 기타 적당한 장소에 이제 송달을 할 수 있죠. 그 송달을 한 경우는 이 공시 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게 되면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2번 지문 잘 되어 있고요. 3번 지문의 경우 보세 화물 반출에 관한 자료, 보세 운송에 관한 자료, 적재 화물 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죠. 3년이 아니라 2년이 되죠. 해서 법적 근거는 12조 시행령 3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해서 이 내용은 뭐 기본반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암기 공식이 있죠. 가수거지는 5년이요. 가수거반은 3년이며 적화운송은 2년이다. 해서 이 부분은 특강을 할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고서리 보관기간은 관세 19급에 매년도 출제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해서 꼭 정리하라고 강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지문은 시행령 3조 2항에 규정된 이 보관, 자료 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해서 보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지문은 뭐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관세법상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은 법 2조 18호에 규정된 특성품에 대한 정의죠. 아주 정확하고요. 2번은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은 내공물품에 해당한다. 좋죠. 법 2조 5호의 내공물품에 대한 5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세 번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를 제외한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이 내용은 법 3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죠. 이게 틀리죠. 즉 관세 미납 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의 우선권은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지 다른 조세를 제외한 이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지문은 4조 2항에 규정된 내국세 체납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4번 지문도 잘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4조 2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뭐 다른 지문하고 경합됨 없이 확실히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3번. 관세법령상 과세가 결정해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더 해야 할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적 근거는 30조 1항에 이것을 가산요소라고 해서 가산요소와 관련된 암기 공식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가산요소 중에서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 수수료는 제외를 한다 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아실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해당 수입 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이거 틀리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구매 수수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행령 17조의 이 1항에 보면은요, 요 구매 수수료에 대해서 시행령상에 규정이 되어 있죠. 구매 수수료는 과세 가격에 포함되는 그러한 금액도 아니고 간접 지급 금액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강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1번 지문의 경우는 이 가산 요소를 가산을 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되고요. 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위에서 과세 결정을 못한다 라고 해서 30조 1항 본문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간접 지급 금액,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후기속 이익을 얘기하죠. 좋고요. 네 번째의 경우는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수입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좋죠. 용기의 비용과 용기의 비용과 그 다음에 노무비 등 이것도 가산 요소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서 가산 요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꼭 정리할 것은 구매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의 경우 읽어보시면 약간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지만 잘 읽어보면 구매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거 경합 없이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4번 관세 법령상 국제항의 지정 요건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다면 이 내용은 시행령 155조의 2에 규정된 이 지정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 좀 어려웠던 그 내용이 될 거고요. 이 내용은 객관식 문제 풀이를 할 때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기억하고 니은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디귿번의 경우 항구의 경우 500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배 이상 입항할 것 해서 항구의 경우 국제무역선이라고 하는 게 빠졌어요. 국제무역선인 경우 500톤급이 아니라 5,000이에요. 5,000톤급. 요것 때문에 틀리고요. 리을의 경우, 공항의 경우 정기 여객기가 월 6회 이상, 월이 아니라 주예요. 주 6회 이상 입항하고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4만 명 이상으로 예상될 것. 해서 디귿하고 리을. 리을의 경우, 공항의 경우는 제가 예를 드렸던 적이 있었죠. 전라도 광주에 있는 광주공항은 관세법상 그 국제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왜 국제항이 안 되느냐라고 하면 이러한 지정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항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요 문제 4번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문제 5번 관세법 94조 소액 물품 등의 면세의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94조에 네 가지가 있죠. 1번, 2번, 3번, 4번. 근데 4번에 보면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 물품으로 물품 가격이 미화 600달러 이하인 물품. 이게 틀렸죠. 자, 요 내용은 그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죠. 시행령상에 보면은요. 물품 가격이 미화 얼마예요? 150달러 이하이죠. 그래서 기본 시간에 94조에 250불, 150불, 5불이라고 하는 이러한 숫자 3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답은 4번 600불이 아니라 150불이 되죠. 600불은 어디서 나오죠? 시행규칙 48조 3항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여행을 갔다 올 때에 미화 600불 이하로 갖고 온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죠.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경우도 그것만 생각하면 정답이 4번이다. 이것도 뭐 경합됨 없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6번. 관세 법령상 관세 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6조 하고요. 시행령 50조, 51조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46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이 관세 환급금의 충당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좋고요. 2번의 경우는 그 46조 1항 후단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 환급금은 납세 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의 경우는 이 시행령 51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그 2번 지문과 연관을 해서 세관장은 관세 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세관장은 매월 관세 환급금 결정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51조 3항에 규정된 내용이 되는데요. 감사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46조 얘기를 할 때에 그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쭉 보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와 관련된 문제풀이를 할 때 관련된 내용을 우리 살펴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7번. 관세법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편물에 대한 법적 근거는 251조부터 261조까지 11개 조문이 있고요. 1번의 경우는 258조 1항에 규정된 내용이고요. 2번 지문은 세관장은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우편물의 수취인과 발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9조 1항에 규정이 되네. 이것도 문제풀이라든가 기본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이죠. 자, 막바로 이 징수 결정 등을 한 경우에 세관장이 막바로 수취인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통관 우체국의 장에게 통지를 하고 통지받은 통관 우체국의 장이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그 절차 우편물에서는 항상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려요. 세관장은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우편물의 수취인과 발송인에게가 아니라 통관 우체국의 장에게 이렇게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지문은 260조 2항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요. 4번 지문은 법 261조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8번. 관세법령상 관세부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6억 원인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2조 1항이죠. 체납된 관세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10년, 5억 원 미만인 경우는 5년이죠.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 그래서 1번 틀렸죠. 5년간이 아니라 10년간이 되겠고요. 2번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법적 근거는 38조 2항 단서 조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시행규칙 8조에 5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죠. 이것은 신고 납부 제도의 경우 이 세액심사와 관련해서 사후 세액심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 경우는 사전 세액심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 틀린 내용 없어요. 2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3번의 경우는 관세법 40조하고요. 시행령 37조에 규정된 징수금액의 최저한은 얼마죠? 2만 원 미만이 아니라 1만 원 미만이 되겠고요. 당해 수입신고 수리를 납부일로 본다. 객관식 문제집에 이것을 넣는 가로치기의 문제로 해서 살펴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만 원이 아니라 만 원이 되겠고요.
네 번째의 경우 38조 4항에 규정된 정정이죠. 정정의 경우, 즉 납세 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 정정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 경우는 언제까지 관세를 납부를 하죠? 즉 정정할 수가 있는데 납기는 변동되지 않죠. 당초 납기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정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죠. 자, 보정의 경우는 보정 신청한 날의 다음 날, 수정 신고의 경우는 수정 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정리 안 된 수험생의 경우는 정정의 경우도 그거하고 똑같이 정정한 날의 다음 날 이렇게 납기로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당초 납부 기한으로 한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9번 관세보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사와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283조 관세범부터 시작을 해서 319조까지 그 법적 근거를 하고 있죠. 이 조사 부분은 이 형사소송법 관세법에 컨역을 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조사 부분은 세관 공무원 중에서도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은 세관 공무원이 관세범 조사 등을 해서 처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많이 읽어보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1번 지문 이제 옳은 것을 찾으라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죠. 1번 관세청장이나 세관장 압수 물품 중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 없이 폐기할 수 있다. 아니죠.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뭐를 해야 돼요? 통고한 후 폐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에 즉시 통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것도 304조 1항에 규정이 되는데 이럴 때도 얘기를 했죠. 이 장치기간 경과 물품의 매각이라고 하는 경우도 209조 규정에 의해서 뭐 반출 통고, 못하는 경우는 반출 공고 등등 공통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틀렸고 2번에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 처분의 대상이 되는 관세법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해야 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무자력 고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무자력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를 통고 처분 금액을 납부할 자금 능력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주소, 거소 등이 불명해서 통고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고발 조치를 하죠. 법적 근거는 318조의 무자력 고발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인 정상이 벌금형 이상, 벌금형이 아니죠. 징역형이죠. 징역형. 312조의 즉시 고발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현행범을 제외하고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시작한 수색 또는 압수는 해가 진 후에는 계속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이죠. 현행법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거죠. 306조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째 관세법상 세율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세율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기본 세율, 잠정 세율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서 법률로 정해지는데 뭐 국내 산업이 어떠한 덤핑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 장려금을 지급하던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는 경우에 즉각 조치를 해야 되죠. 그 경우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율 조정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을 해서 대통령령 규제의 불용으로 정하는 것을 세율의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번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유사 대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이 국내의 가격 차이 상당한 요율의 범위에서 기본 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여기까지는 잘 맞아요. 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율을 기본 세율에 더해가 아니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하기에는 관세를 높게, 기본세율보다 높게 부과를 하고요. 비출하기에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72조에 규정된 계절관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75조에 규정된 기재부 장관은 편익관세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세 번째의 경우는 76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수입수량 및 세율의 차등을 두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좋고요. 네 번째, 국제협력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 물품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관세법상 특혜관세의 적용 대상인 일반 특혜관세, 편익관세, 국제협력 관세의 경우 세율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는 거 정리했던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다음 11번 관세법령상 세관공문이 납세자 권리 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줘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10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죠. 납세자 권리 헌장의 제정 고시권자는 관세청장이 되고요. 그러면 관세청장이 제정을 해서 고시한 납세자 권리 헌장은 어느 때 내줘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110조 2항하고요. 시행령 135조에 규정되어 있죠. 이것도 확연히 정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죠. 4번에 보면 보세 창고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죠. 보세 판매장이에요. 보세 판매장이 되지 보세 창고의 경우는 아니다. 이것도 확연히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의 경우는 납세자 권리 헌장을 내주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 문제 12번 관세법상 관세 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내용도 148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 문제풀이라든가 요거 설명을 할 때 항상 차량과 관련된 내용은 148조에서 항상 거론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통관역에 대한 개념 정리하고요. 통관역의 지정권자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꼭 정리하라고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 통관역은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가 아니라 관세청장이 지정을 한다. 확연히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째, 관세법상 과세물가의 확정 시기와 적용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물가 확정 시기는 16조, 적용 법령은 17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이것도 관세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요거 정리하면 관세법 전체 20%를 먹고 들어간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 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좋죠. 17조 2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고요. 2번의 경우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신고라고 반출한 물품이 과세물가 확정 시기는 즉시 반출신고 후에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다. 아니죠. 이미 물건은 나가버리고요. 반출신고 한 날부터 1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해야죠. 그 경우 수입신고한 때다라는 얘기는 이미 보세로부터 나간 상태에서 수입신고 시점으로 가는 게 아니죠. 즉시 반출신고한 때가 되는 거죠. 아마 잘 여러분들 정리를 했을 거예요. 세 번째, 보세구역에서의 보세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보수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해서 이 3번 지문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좀 문제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한 물품이
지정기간을 경과한 경우, 즉 관세 징수 사유를 써놔야 되지 그거 없고 갑자기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 이렇게 들어간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구역에 보수 작업한 물품이 지정기간을 경과한 경우, 이 경우 과세물가 확정 시기, 즉 관세 징수 사유를 설명을 해놓고 이 경우 과세물가 확정 시기를 묻는데 징수 사유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아쉬웠던 내용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3번 지문을 볼 때 보세구역의 보수작업 승인 물품 지정기간을 경과한 경우 관세를 징수한다. 그 경우 과세물가 확정 시기를 묻는 것이다. 라고 일단은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허가 받거나 신고한 때가 아니라 승인을 받은 때. 그 다음 네 번째,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중 도난 또는 분실된 물품이 과세 물가 확정 시기는 해당 물품이 수입된 때이다. 수입된 때가 아니라 도난 또는 분실된 때이다. 16조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3번 지문은 그러한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14번 관세건상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다면, 그래서 이 부분도 보세화물 규제 내용과 관련해서 155조부터 165조까지 해서 여러분한테 좀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자,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 물품 반출입 신고, 보수작업 승인, 그리고 폐기 승인, 그리고 해체 절단 등의 작업 허가, 견본품 반출 허가, 이것은 꼭 알아두라고 얘기를 했죠. 해서 기억번은 156조에 규정된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예요. 160번의 경우는 부패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 승인이고요. 디귿번의 경우는 157조에 규정된 신고사항이에요. 리을번째는 해체, 절단 등의 작업 허가. 해서 이것은 기본이에요. 아마 다 정답을 맞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죠. 정답은 기억하고 리을. 정답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15번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항상 제가 얘기한 것처럼 관세직 고급에서는 통관제도 226조부터 261조에 있는 통관제도는 거의 4문제, 5문제가 나는 20%, 25%가 항상 4문제 이상 항상 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번에도 통관제도에서 4개의 그러한 문제가 출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세관자가 원산지를 표시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그 위반사항이 경미하면 해당 물품이 통관을 허용한 후 사후에 이를 보완 정조하도록 할 수 있다. 아니죠. 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 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보완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먼저 통관을 해주고 사후에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고요. 법적 근거는 230조예요. 230조 그 단서 조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2번 지문은 228조 통관 표지, 세 번째인 경우는 226조에 있는 허가 승인 등의 증명이 확인, 그 다음에 네 번째인 경우는 231조에 규정된 원산지 허위 표시, 환정 물품의 유치 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확연히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문제, 관세법령상 입항 전 수입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적 근거는 244조, 시행령 249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지문은 244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2번 지문은 6항, 답은 3번이에요. 새로운 수입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에 적용될 이의적인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그 물품을 적재한 한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부터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게 틀리죠.
뭐가 틀리냐면 이 새로운 수입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에 적용될 예정인 이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야 수입 신고를 하는 것이지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할 수 없다. 시행령 249조 3항에 두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죠. 그 경우는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입항 전 수입 신고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째 문제, 통관의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근거는 237조 1항에 7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죠. 1번, 2번, 3번 좋고요. 4번에 물품의 품질, 내용 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물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이러한 경우. 자, 이 경우는 통관 보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요 4번 지문에 있는 요 품질 등 허위 오인 표시 물품에 대해서 수입 신고를 해서 수리가 되기 전 이러한 상태의 경우는 통관을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통관된 이후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이 된 경우는 238조 시행령 245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리콜 대상이 되는 것이지 통관 보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18번 관세어상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두는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요 18번 문제는 아마 4월 달에 여러분들 4월 2일 시험을 대비해서 제가 모의고사를 한번 출제를 했는데 모의고사 출제할 때 요거하고 똑같은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두는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의 관세정보위원회는 관세청에 둬요. 그리고 3번의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세관에 둬요. 관세청에 설치 안 해요. 네 번째 관세품목분리위원회 이것은 관세청에 설치를 해요. 답은 2번이죠. 관세심사위원회는 법적 근거는 124조 그 다음에 시행령 147조에 보면은요 일선세관, 본부세관, 관세청에 두는 그러한 위원회이다 라고 하는 거. 그 위원회가 11가지가 있는데 특이하게 세관하고 즉 일선세관, 본부세관, 관세청에 두는 그 위원회가 특색이 있는 것이 관세심사위원회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19번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관세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자, 그 내용을 보면 수입 판매업자 갑은 유럽의 A국에서 제조된 B 물품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제화물 운송업자에게 그 물품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국제무역선 CO의 선장을은 2022년 2월 3일 그 물품을 선적하고 A국의 항구를 출항하였다. CO는 같은 해 3월 4일 울산항에 입항하였다. 난 사례의 문제라고 해서 굉장히 뻑적지근하게 문제 출제를 했다 하고 봤더니 뭐 별거는 없어요. 1번 선장을이 적재화물 목록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CO의 입항 보고를 하는 등 입항 절차를 마치기 전에 하역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세관장은 그 신청에 대하여는 허가를 할 수 없다. 이것은 140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이 하역 시기에 대해서 입항 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하역을 할 수 없다. 단서 조항에 세관장 허가를 받으면 입항 절차 종료 전이라도 하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요. 2번의 경우는 출항 허가를 받아야 된다. 좋죠. 136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주갑은 수입신고를 하려는 B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좋죠. 246조 3항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고요. 네 번째, B 물품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화주갑 또는 반입자는 반출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수입신고 수리 1부터 15일 이내에 그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좋죠. 157조의 2에 수입신고 수리 물품이 반출이라고 하는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20번. 관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좋죠. 119조 1항 2호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고요. 2번 지문은 123조의 심사 청구의 보정이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2조 1항에 규정된 심사 청구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뭐 전형적인 여러분들이 잘 정리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답은 4번이에요. 법적 근거는 125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신청인 심사 청구인 또는 심판 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4천만 원인 경우에는 4천만 원이 아니죠. 시행령 149조의 2에 4천만 원이 아니에요. 3천만 원이죠. 요 소액 사건에 대해서 뭐 변호사라든가 관세자 선임을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변호사,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배우자 등이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사촌인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면서 4번에 4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4월 1일 날 보셨던 이 관세법 개론 문제에 대해서 전부 해설을 마쳤는데 뭐 총평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객관식 문제풀이라든가 기본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으리라 이렇게 믿고요. 하여간 부디 필기시험 합격을 해서 최종 합격을 해서 나중에 세관에서 여러분들 근무하는 것을 저도 한번 주의 깊게 보도록 할 테니까 하여간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강을 할 때도 얘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 필기시험 보고 면접 열심히 해서 최종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세관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뭐 등등 교육원에 가서 그 교육 받기 전에 해야 할 일 등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